이번 강의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프로세스, 그리고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각 인사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략적 인적자원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플랜, 계획, 두, 실행, 시, 평가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표예요. 자, 플랜, 계획의 단계에서 보시면 비전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대표님들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회사의 가치가 담긴 비전, 미션을 설정하셔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비전을 설정했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전략을 짤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디서는 물적 자원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업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는 조직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어떻게 만들 거고, 계급은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는 인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인지부터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전략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저희가 마이클 포터의 전략 설정 방법이 굉장히 유명한 전략 설정 방법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원가가 경쟁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경쟁 영역이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 설정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 상위에 보시면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가 우위 전략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원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에 생산해서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 전략은 아무리 저렴해도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계속 내야 되고요.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 우위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저비용 생산 구조랑 유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라던가 간접비라던가 이러한 고정 비용들을 매우 좀 힘들게 통제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 근처에 마트가 2개가 있는데 A마트가 더 싸요. 그럼 A마트를 가겠죠. 그럼 B마트가 더 싸져요. 그럼 B마트를 당연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를 바랄 수가 없는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차별화 전략입니다. 가격이 아닌 디자인이나 브랜드, 충성도, 성능 등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차별화합니다. 여기는 모방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도 되고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높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벤츠나 BMW는 자동차 성능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해서 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롤렉스도 시계를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그 최고의 평판이 있었고 또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세계 제일의 사랑받는 커피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적 집중화 전략이라고 있는데요. 좁은 영역의 틈새 시장 영역이에요. 이 전략은 한정된 자본이랑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좀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나는 이 고객군들만 특정하겠다 해서 채택하는 전략인데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제조업보다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원가 우위 전략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브랜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충성 고객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P&G사의 아이보리 비누라는 게 있었어요. 이 1800년대 그 후반에 출시될 당시에는 비누 경쟁사만 300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P&G사는 아이보리 비누라는 거를 흰색, 저자극, 순수, 그리고 물에 뜨는 가벼운 비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경쟁 업체들은 대부분 갈색 비누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를 하시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이보리 비누가 가볍고 순수하고 흰색이고 저자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차별화라는 전략을 세웠으면 이에 부합하는 인사 제도들을 좀 만드셔야 될 건데요. 물론 인사 제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류를 큰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자, 이 해당 표를 보시면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표인데요. 회사가 비전과 전략을 설정했으면 세부적인 목표와 CSF, KPI를 세우는데 이때 모든 조직원들은 회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MBO나 바스나 OKR 등 본인들만의 목표를 또 한 번 개별적으로 세워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표입니다. 결국 모든 인사관리 제도들은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일치되어야 되고 폭포처럼 내려와서 캐스케이딩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사관리의 제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어요. 두 문자를 따온 건데요. 학계평, 보유방, 요걸 아시면 됩니다. 노무사 수험 과목에도 인사관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인사관리 과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처음 공부하면 좀 남는 게 없어요.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회독을 또 돌리고 나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학계평 보유방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계평 보유방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은 확보를 의미합니다. 인재를 어떻게 오류 없이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죠. 자, 개는 개발입니다.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은 평가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진짜 잘한 평가일까? 많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평가를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겠죠? 보는 보상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예요. 다음으로는 유지예요. 핵심 인재들은 나갈 수 없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인력을 어떻게 하면 나가지 않게 하고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은 방출이에요. 핵심 인력은 유지시키고 또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싶으시죠? 어떤 방식을 통해 내보내야 서로 좋은 방향으로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확보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무작정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어떤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뽑아야 하는지 이 또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회사는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까 좀 살펴보셔서 예를 들면 인사노무 지식을 가진 인사노무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우리 비용을 책정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경력직을 뽑으실 건지 신입을 뽑으실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으셔야 될 건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뭐 헤드헌팅이라던가 링크드인, 사람인 같은 비대면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 또 지인이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요. 어떤 경로로 채용을 할 것인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엔 AI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뭐 PT 면접이나 입원 면접 그리고 롤플레잉 같은 그런 면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해야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을 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직무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주는 그런 인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을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좀 집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누구를 교육시킬 것인지, 신입 직원을 시킬 것인지, 경력직 지원을 시킬 것인지, 조직적으로 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육 예산이 남아 있는지, 뭐 어떤 종류의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직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직 개발이라고 해요. 소수 인원만 개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키우실 수 있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고전화된 교육 방법보다는 좀 창의적인 교육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액션 러닝이라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조직 내에 자주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실무적인 문제를 두고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평가 관리. 아까 나왔던 표예요.
직원을 평가할 때는 그 평가의 기준을 좀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 제도 중에 뭐 MBO라던가 바스라던가 KPI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혼자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OKR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선진적인 평가 제도들 중에 우리 회사에 맞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평가 지표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과 목표와 연관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보상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임금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임금 체계를 결정을 하시려면 좀 세 가지를 크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임금 결정의 체계를 연공급을 가져갈 건지 직무급을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본급만 설정하실 건지 아니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도 포함하실 건지 그리고 임금의 형태는 연봉제로 하실 건지 월급제로 하실 건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 수준 우리가 외부에 동일한 규모를 가진 그 회사들과 얼마나 급여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수준들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임금의 격차는 어느 정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임금 체계 유형을 보시면 좀 다양하게 지금 요즘에 연공급 말고도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경력이 오래되면 숙련이 되어서 일을 더 잘한다는 생각에서인지 장기간 근속하시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연공급이 일반화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성과주의가 도래를 하면서 조직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급, 역량급, 그리고 다양한 보상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핵심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얼마나 공정한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법률 위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급 말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리고 연차 수당은 우리가 혹시 미지급하고 있는 게 없는지 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시간의 근로 수당을 안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퇴직금은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사대보험도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법 위반 문제로 회사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라고 나중에 밝혀지면 아무리 잘 관리한 조직이어도 한순간에 와해되는 거는 피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위반 문제와 그리고 대내적, 대외적 공정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보상 관리 체계를 좀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훌륭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관료화된 조직 구조보다는 수평화된 조직 문화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국의 기업 중에 토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토스는 굉장히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할 때 많이 혼나요. 그리고 저희는 직원 모두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있고 한도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을 믿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참여적 의사결정이 당연시되는 자유로운 조직 문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조직원들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출 관리예요. 직원을 내보내실 때 정말 잘 내보내시는 것도 정말 너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의 종류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발적 이직은 본인이 원해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본인이 나가시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직원한테 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고로 뭐 권고사직이라던가 뭐 경영상 이유에 의한 뭐 해고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법 위반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은 크게 뭐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정년퇴직, 명예퇴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해고를 할 땐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특히 징계해고를 하실 때는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는 잘 거쳤는지, 양정은 과다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실 때는 이 분을 다시 촉탁직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하기 모호한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셔서 사업주분들은 난 분명 권고사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해고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안 내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사직을 권고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허락하는 그런 녹음을 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의 스타트업이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데 확보부터 방출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잘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